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0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피식 웃었다는 게 이게 정말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을까요?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부장판사 이정엽 판사가 선고를 읽어 내려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그 자리에서 일부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고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30년을 선고받은 본인은 한국일보 보도 표현 그대로 옮기면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 단순한 조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론을 포기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왜 변호인단이 포기했을까? 왜 30년이라는 숫자가 이번에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걸까?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191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외환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반국가 세력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그 양측이 소년이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법원이 10일 오전에 결론으로 알려준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형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적국에게 빌미를 주는 짓을 했다는 게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7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외환의 죄 적용은 없었어요. 형법 92조부터 99조까지가 외환의 죄군인데 여기에 전직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건 12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서 한 줄을 짚었어요.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사는 건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안 써줬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게 뉴스에서는 축구 얘기에 밀리고 증시 얘기에 밀려서 지금 일면도 잘 안 갑니다. 종합편성 채널 어느 곳도 이걸 메인으로 안 다뤘어요. 왜 그럴까? 그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판결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이건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구형한 30년과 정확히 같은 형량입니다. 그다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런데 특검이 구형한 건 25년이었어요.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더 무겁게 때린 겁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작전 수행 라인이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좀 가볍지 않냐는 지적은 별도로 있고요. 모두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두 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30년이 나왔느냐? 사실관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9차례 평양 상공에 우리 군 무인기가 침투합니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작전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냈고 잔해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그때 우리 군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9차례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느냐예요.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반대했어요.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보고도 안 됐어요. 안보실장이 모르는 평양 침투 작전이 9번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따로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1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9차례 무인기 작전에도 북한의 군사적 반응이 약했어요.
그러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다가 한강 중립수역 상공에서 방공 무기로 경고 사격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면 첫 번째에 끝났겠죠.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자극한 거예요. 북한이 위협이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분들이 정작 그 호랑이를 끌어내려고 평양 상공에 9번이나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곶감이 그렇게 무서웠으면 호랑이를 부르는 일은 더 무서워야 정상 아닙니까? 이걸 재판부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재판부 판결문에 들어간 한 줄들 그대로 옮겨봅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두 번째,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형 사유에서 짚은 핵심 문장이 있어요. 외환의 주인은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30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게 진짜 무겁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이 한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게 있는데요. 외환의 죄가 전직 대통령에게 인정된 건 이번이 진짜 처음입니다. 형법 92조 여적죄, 93조 모병이적, 94조 시설 제공이적, 99조 일반이적 외환의 죄군안에서 모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형이에요. 가장 무거운 범죄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도 전두환 정부 때도 어떤 정권 때도 전직 대통령에게 이 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적용 안 된 이유? 적용될 만한 사실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선고 직후 풍경을 보면은요, 일부 변호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칩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카메라 앞에 울먹였어요. 변호인단 입장문은 더 셉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다. 배이철 변호사 발언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바로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작 30년 선고를 받은 본인은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어요. 한국일보 12일자 사설이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주장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까요? 대북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7,000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 한국경제 12일자에서 그대로 인용한 변호인단 입장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논리 처음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000개를 보낸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말처럼 정당한 작전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면 왜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했을까요? 합참작전본부장도 반대했어요. 합참이 반대하는 작전이 어떻게 정당한 작전이 됩니까? 두 번째,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면 왜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안 됐을까요? 안보실장이 모르고 진행된 평양 침투 작전,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작전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타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면 왜 9번 했는데 효과가 없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다가 한강 경고 사격까지 검토했을까요? 진짜 군사적 필요였다면 한 번에 끝났겠죠. 명분을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 자극한 겁니다. 정당한 작전이 아니라 도발을 끌어내려는 작전이었어요. 재판부가 12일 판결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이 부분 사실 종합편성채널 어디서도 그렇게 자세히 안 다뤄요. JTBC가 12일 저녁에 짚었지만 보수 성향 매체에서는 항소했다, 변호인단 반발했다 정도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항변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항변이 왜 법정에서 무너졌는지 그 디테일은 일반 시청자한테 잘 안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같은 매체들이 다른 사안 비판할 때는 시시콜콜 다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외환의 죄 유죄 판결은 일면에 안 올라갑니다. 두 사안의 무게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동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작전사령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근데 만들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는 이미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 대령급 지휘관들이 다 있거든요. 굳이 별도 사령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따져 묻기도 했는데 설명이 빈약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비상계엄이니 북한 도발 유도니 이런 그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왜 만드는지 설명하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12일 판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니까 이 부대 설립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각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령관 지명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출범시켰던 그 부대가 결과적으로 평양 침투 작전의 실행 라인이 됐다. 이런 시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김용대 전 사령관이 군용물 손괴교사로 기소된 게 그래서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시간선이 진짜 무겁습니다. 12일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2024년 9월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9월부터예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은 적어도 9월부터 3개월 이상 사전에 설계가 시작된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을 맡았던 지기현 재판부는 어떻게 봤느냐. 결심 시점이 이틀 전이라고 봤어요. 12월 1일에 결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2일 평양 무인기 1심 판단은 그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9월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란 항소심에서 형량을 재산정할 때 들여다봐야 할 사실관계가 더 길고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모의해서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점심 약속도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변호인단이 왜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느냐. 재판부가 특검 공소장 내용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재판 내내 나는 모르겠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 JTBC가 보도했고요.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놓고 말하면 변호할 사실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갔다는 점, 합참이 반대했다는 점, 안보실에 보고가 안 됐다는 점, 9번 했다는 점, 효과가 약하니까 경고사격 계획까지 검토했다는 점, 이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빼든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로 가자. 이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프레임으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프레임을 안 받아준 거고요. 같은 시점에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보수진영 일각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다.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메시지가 12일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그런데 9차례라는 사실관계, 합참 반대라는 사실관계, 그 디테일은 거의 안 짚어요. 사실관계는 비워두고 프레임만 던지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오판이 아닙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군대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국에게 빌미를 주는데 동원했다는 거예요. 외환의 죄가 형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형인 가장 무거운 범죄군입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적이 없었던 건 적용될 사실관계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것, 이건 한국 형사법 역사에 그대로 새겨지는 판결입니다. 한국가 세력의 표현, 윤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써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날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12일 판결로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법원이 답을 적어준 셈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 정확히 그 모양입니다. 자기가 던진 말을 자기 발이 밟고 넘어진 그림이에요. 여기서 잠깐 아까 미뤄뒀던 그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서 짚은 한 줄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2번, 3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냥 안 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차례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냈는데 북한이 안 받았어요.
그러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다가 한강 중립수역 항공 경고 사격까지 검토 단계로 갑니다. 거기서 멈춘 이유는 그쪽 라인이 멈춰서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다른 방식으로 선포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단 한 번이라도 받아서 쐈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가 어떤 상태였을지. 한국사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가면서 백성은 그 자리에 두고 갔던 그 장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12.1 판결은 결이 다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국 군대를 동원해서 적을 부르려고 했다는 거니까요. 1979년 12.12, 1980년 5.17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적을 부르려 했다는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건 헌정사에서 12.1이 처음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추가되는 셈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안 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한번 천천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계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톤이 흘러나왔습니다. 12일 재판부 판단으로 그 시각의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제 덕분이 아니었다. 이게 법원의 공식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12.3 그날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게 느꼈던 그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12일 판결이 그걸 법적으로 확인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의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 8건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2일 평양 무인기 1심까지 포함하면 4건의 1심 판단이 나온 셈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1심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직위원 재판부 판결이었고요. 체포 방해 사건은 1심 5년에서 2심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위증 혐의 1심은 무죄가 나왔고요. 내란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 일부 이승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때문에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2일 평양 무인기 1심 판결이 이 항소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관계의 시간선이 이틀 전에서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점, 이게 항소심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일각에서는 더 무거운 질문도 나옵니다. 군용법 5조 반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에요. 군용법 반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단일형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사태를 조성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 시퀀스가 군용법 반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 기소 여부 적용 가능성 모두 미확정이고요. 어디까지나 일각의 시각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렇지만 12일 판결로 이런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무거운 신호인 겁니다. 모두 패턴도 한번 보고 가야겠습니다. 12일 판결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헌정사 첫 외환의 죄 유죄라는 의미를 짚고 사실관계 디테일까지 보도했습니다. 한국, 일본은 사설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안보 참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수 성향 매체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30년 변호인단 반발 사실관계 디테일이 약합니다. 사설 톤도 평소보다 약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관계가 너무 무거워서 프레임전을 할 공간 자체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 달 27일에 추가 1심 선고가 또 예정돼 있어요.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존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김건희 특검 사건, 최혜병 특검 사건 각각 진행 중이에요. 12일 판결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드러날 흐름의 시작에 가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왜 피식 웃었느냐? 이제 그 표정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론을 포기한 자리였어요. 본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고요.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고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는 것도 드러났고 9월부터 준비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는 듯한 그 웃음이 사실은 더 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시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30년이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 형량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이 별도로 선고되어 있거든요. 30년이 추가돼도 형량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왜 30년이라는 숫자가 무거운가? 그건 그 숫자가 한국 형법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적국에게 빌미를 주는 짓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새겨넣었다는 점입니다. 양측이 소년 이야기,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가 아니라고 했죠.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한국과 세력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양치기는 정작 본인이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12일 오전에 그 답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내란 항소심이 남아있고 8건 중 절반이 아직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일부 정치인들, 그들의 책임 소재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12일 판결은 다시 한번 시작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날 만약 북한이 단 한 번이라도 받아서 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인지, 12.3 책임 규명이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로 그 시기를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12.3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안보 사건이었다는 이 인식의 전환이 12일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보 사건의 책임자들이 아직 다 가려지지 않았어요. 6개월 안에 다음 선고가 나오고 7월에 또 나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